나는 안라그자 깊숙이 몸을 묻고 알키비아데스를 몇 쪽에 있다가 따사로운 햇살에 까무룩 잠이 들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이 고목 같다. 노인네들도 날씨가 좋으면 슬슬 되살아나고 조금은 푸릇해진다. 한 해 한 해가 예전 같지 않지만 말이다. 화창한 봄날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주인공 자는 90살, 외딴 시골 농가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입니다. 90번의 봄을 맞이하던 날, 자는 일기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별일 없는 나날 속에서도 그날그날의 기분을 기록하고 문득 떠오르는 추억을 적어보기로 하지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라디오 S입니다. 오늘은 90세 할머니의 일기를 통해 이 노년의 소소한 행복과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슬픔을 고스란히 전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체리 토마토 파이입니다. 지은이는 베로니트 비루, 이세진 옮김, 청미 출판사에서 2019년에 발간됐는데 아직까지도 소리 없이 익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90살 잔 할머니는 작은 텃밭도 가꾸고 친구와 어울리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가끔은 백포도주를 즐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의 삶이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늘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유쾌합니다. 흐르는 세월을 유머와 재치로 이야기하는 잔 할머니의 일기 속에서는 이 노년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쇠락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책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나이쯤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육신을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요.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90살 잔 할머니의 일기라고 하지만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익혀지는 체리 토마토 파이 책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 기나긴 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생활을 글로 적어두는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고 싶지 않다는 욕구 때문인가? 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볼 나이가 아니다. 늙어버린 머리와 달아빠진 심장으로 무슨 글을 쓴다고. 일기는 할머니가 아니라 아가씨가 쓰는 거다. 나는 이제 일기장에 털어놓고 싶은 비밀 이야기가 없다. 골백번 했던 말을 지루하게 되풀이할 뿐이지. (3월 20일) 금요일. 봄의 첫날 하루를 밖에서 보냈다. 오늘 아침 잠시 텃밭에 나갔다. 과실수에 꽃이 피었다. 창틀 옆 복숭아 나무에는 분홍꽃이 피었고 빨랫줄 맞은편 벚나무들도 눈이 내려앉은 것처럼 꽃이 다 피었다. 지난달에 정원사가 나무딸기와 까치밤 나무 가지를 정리해 두어서 아주 보기가 좋다. 그가 아스파라거스 고랑에서 잡초도 다 뽑아 놓았는데
올해 소출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고 5월 초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나는 아스파라거스 수확할 때가 정말 좋다. 재미도 쏠쏠하고 하얀 순을 잘 보고 줄기가 부러지지 않게 흙을 살살 훑어내려면 눈썰미도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작년엔 아스파라거스가 잘 안 됐다.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지역이 아니니만큼 토양이 잘 안 맞는 건가 싶기도 하다. 점심을 먹고서 바깥에서 커피에 밀크 초콜릿 한 조각을 곁들여 먹었다. 그러고 나서 무리 지은 장미나무 화단 옆으로 등나무 의자를 끌고 갔다. 장미는 아직 피지 않았지만 가지는 다 예쁘게 다듬어 두었다. 매년 2월부터 나는 전지 가위를 들고 가지마다 눈 3개씩만 남기고 다 쳐낸다. 가지치기도 오래 하면 허리가 쑤시고 아프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일한다. 봉우리가 벌써 많이 올라왔다. 머지않아 꽃이 만발할 것이다. 조금 아래 테라스로 이어지는 양지 반 음지 반 내리막길에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진달래와 수국이 피었다. 5월 초에 수국을 밀어내어 커다란 회색꽃은 다 떼어버리고 새순이 돋을 때까지 겨우내 내버려 둔다. 진달래 발치에서 노란 수선화들이 태양처럼 고개를 내밀었다. 폭발적인 노란색이 보라색 방울꽃, 향기 그윽한 하얀색 히아신스와 어우러진다. 나는 안락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알키비아디스를 몇 쪽 읽다가 따사로운 햇살에 까무룩 잠이 들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이 고목 같다. 노인네들도 날씨가 좋으면 슬슬 되살아나고 조금은 푸릇해진다. 한 해 한 해가 예전 같지 않지만 말이다. 화창한 봄날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3월 30일) 월요일. 나의 작은 세상은 서서히 휑해진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저 세상으로 떠나고 빈집이 늘어난다. 자식들은 다른 곳에 살거니와 여름 휴가 때에도 샤롤산 소들이 음메 우는 한적한 밀밭 천지보다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바닷가를 더 좋아한다. 몇 년 전에 영감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다. 이제 혼자 살던 노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한다. 지난주에는 에드몽드를 저승길로 떠나보냈다. 정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됐다. 에드몽드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절대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늘 머리 뿌리까지 염색을 했다. 그 친구가 얼마나 기력이 좋았는데 주름도 없고 뺨에는 보기 좋게 살집이 붙어 있었는데 아코디언처럼 쪼글쪼글한 내 뺨과는 천지 차이였다. 수다스럽다 싶을 만큼 말도 잘했다. 천년만년 그렇게 살 것 같았다. 그러던 사람이 작년부터 노망이 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에드몽드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몰랐지만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다. 자식들이 내려와 이제 혼자 지낼 수 없으니 요양원 비슷한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에드몽드를 설득했다. 나는 뚜아네트와 닌과 함께 두세 번 그곳으로 에드몽드를 보러 갔다. 친구는 이미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 만날 때는 우리를 제대로 알아보기나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다행히 그 상태가 오래가지는 않았다.
사실 정확한 사인도 나는 모른다. 심장도 체념했고 본인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을 게다. 에드몽드도 남편을 먼저 보냈다. 그 친구 남편과 내 남편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그 양반은 막판에 투명한 콧줄을 주렁주렁 달고 살았고 휴대용 산소통 없이는 외출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원래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무척 좋아했다. 나는 염색을 그만둔 지 벌써 한참 됐다. 딸이 갑자기 10살은 더 들어 보인다고 무진장 잔소리를 했다. 그래도 상관없다. 어쨌거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리고 흰머리가 인상이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다. 게다가 염색은 보름마다 손을 보지 않으면 머리뿌리가 보기 싫게 두드러졌다. 염색 한번 하려면 비시까지 가야 하는데 운전이나 주차가 여간 성가시지 않다. 그런 게 지겨웠다.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눈이 오거나 도로가 빙판이 되어 운전이 힘들다. 미용실 가겠다고 차를 어디에 처박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긴 싫었다. 요즘은 동종의 조그만 미용실에 다닌다. 15유로에 샴푸, 커트, 드라이까지 해주는데 꽤 괜찮다. 커트만 하니까 미용실을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만 가도 된다. 가끔은 내가 미용실에서 하는 것처럼 제대로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제 머리가 완전히 직모가 됐다. 결혼식 참석이나 그 밖에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에는 며칠 전에 미리 미용실을 간다. 하지만 내 나이에는 꾸미고 나갈 자리도 별로 없다. 그 밖에 자리, 가령 내 친구들을 만날 때에는 머리 모양 따위는 상관없다. 내일은 질베르트를 잠시 보러 갈 생각이다. 얼마 전부터 그 친구도 건강이 썩 좋지가 않다. 질베르트마저 날 두고 먼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제가 성지 주일이었는데도 그녀는 미사에 못 왔고 지난주 화요일 뚜아네트 집에서 브릿지 게임을 할 때도 못 왔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난 참 운이 좋다. 티눈이 말썽을 부려서 그렇지 달리 아픈 데는 없으니 말이다. 날씨가 변덕을 떨면 좌골 신경통이 도지긴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는다. 우리 항젤이 질베르트네 일도 다시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도통 뭘 먹지를 않는다고 한다. 우리 나이에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좋은 신호가 아니다. 질베르트처럼 먹는 걸 좋아하던 친구가 그러는 건 더욱더 심상치 않다. 사돈 어른,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부친도 참 먹성이 좋던 양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다. 배가 고프질 않구나. 체념조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바로 다음 달에 돌아가셨다. 6월 26일 금요일. 내가 뭘 만든 건지 모르겠다. 지난 60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나무 딸기잼을 망쳤다. 하지만 나는 전부 평소대로 했다. 그런데도 과일 시럽같이 되어버렸다. 검붉고 끈적끈적한 액체에 나무 딸기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맛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래서야 빵에 발라 먹을 수가 없다. 그냥 줄줄 흘러내리니 여기저기 다 묻는다. 이걸 옷에 묻혔다가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푸르스름한 자국이 남을 거다. 사실 지난주에 이미 한 번 딸기잼을 실패했다. 그때는 불에 너무 오래 두어서 잼이 갈색의 끈끈한 피레처럼 되어버렸다. 약간 마르멜로 젤리 비슷한 모양새였다. 수고가 다 허사가 되었다.
나도 슬슬 머리가 맛이 가기 시작하나? 그래서일까? 나는 책상 서랍에서 전에 신문에서 오려놓은 기사를 꺼냈다. 어떤 신문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미용실에서 얻어온 거다. 어떤 의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치매의 전조들을 10가지로 소개했다. 1. 기억상실. 옛날 일은 아주 잘 기억하면서도 최근에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은 점점 더 자주 잊어버린다. 애들이 나보고 점점 더 자주자주 깜빡깜빡 한다는 말을 하긴 한다. 그래서 주말에 내려가겠다. 이번 휴가에는 무슨 요일에 가겠다. 아이들도 데려간다든가 자기들끼리만 간다든가 하는 말을 분명히 미리 했는데도 또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 한다나. 내가 똑같은 걸 여러 번 물어본다고 한다. 하루 동안에도 불과 1시간 전에 했던 이야기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또 한다나. 내가 똑같은 우스갯소리,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데. 난 모르겠다. 내가 정말 그러나. 애들이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건지도 모른다. 지난번에 딸이 한 말에 나는 마음이 상했다. 나는 피가로에 실린 기사를 들먹이면서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다는 말을 했다. 내가 뭘 잊었을 수도 있다. 나는 세상에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라고 말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딸이 난감하다는 듯이 대꾸했다. 엄마,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아까도 너무 놀랍다는 듯이 말하고 지금과 똑같이 박장대소 했잖아요. 불과 30분 전 일이에요. 전에는 그 애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처리하기 힘들어한다. 오랜 시간 익숙하게 했던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단계적인 식사 준비, 장보기, 냉장고 속에 식품의 유통기한 확인하기.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라 잼 만들기? 3. 언어 문제. 평소에 쓰던 간단한 단어들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비슷한 의미의 다른 말을 대거나 대충 둘러댄다. 아, 그렇지 않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11월 30일 월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페르낭이 찾아왔다. 열쇠를 찾아서 차고를 열었다는 말을 해주러 온 것이었다. 수프 끓이는 솥에서 열쇠를 발견했다나? 12월 1일 화요일. 조금 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거실을 정리하다가 작은 원탁에 놓여있던 은재 상자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상자가 획 열리더니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할 만큼 낡아빠진 사진들이 튀어나왔다. 그중 한 장에는 시어머니가 회색 머리를 머리통에 딱 붙게 틀어올리고 고개를 어깨 쪽으로 살짝 기울인 채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홀쭉한 뺨을 보니 지금까지도 상쾌한 버터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다. 나의 시집살이는 어떠했던가. 내가 기억하기로 신혼 초만 해도 나는 살림을 거의 할 줄 몰랐다. 할 줄 아는 음식도 없었지만 뭘 하려고만 하면 몽땅 태워 먹었다. 내가 집 밖에서 집안일로 분주할 때, 주로 빨래를 널거나 밭에서 채소를 따고 있을 때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잔, 냄비에 있는 거 다 탄다. 그러면 나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온 힘을 다해 집으로 뛰어갔다. 10중 8구 그날 점심거리가 냄비 바닥에 시커멓게 눌어붙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스불을 꺼야겠다는 생각 한 번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운 좋게 음식을 태워 먹지 않은 날에도 시어머니의 타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우리가 따로 살 때 어머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다. 아마 일요일이었을 것이다. 당연히 어머님께 맨 먼저 음식을 드렸는데 딱 한 입 드시고는 포크를 내려놓더니 르네에게 말씀하셨다. 먹지 마라 얘야. 맛이 고약하다. 하루는 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 따귀를 때린 적이 있다. 나는 그렇게까지 어른에게 막되게 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못된 말을 했다.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그런 말까지 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다. 찰싹.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얼이 빠졌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다음날 고해성사를 하러 갔다. 기숙학교 졸업 후로 처음 하는 고해성사였다. 나는 황망한 심정으로 사제에게 뇌죄를 고했다. 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기지 않고 기가 막혔다. 넋을 놓고 보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낡은 고해실 격자창이 삐걱거렸다. 격자창 너머에서 사제가 무릎을 치며 웃고 있었다. 득회 신부님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내 죄를 단박에 사해 주었다. 신부님은 정신을 차리고서 마지막으로 그 밖에는 이라 묻고는 또 피식 웃었다. 내가 달리 고백할 죄는 없다고 했더니 신부님은 보석으로 성모송을 2-3번 외우라고 하고는 나를 보내주었다. 시어머니는 이따금 희한한 걱정을 하곤 했다. 하루는 시동생들이 여기 와서 평소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점심을 먹고 큰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머님이 숲을 한 바퀴 돌아보고 오겠다고 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다 아마. 차 마실 때가 됐는데 시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 식전주 마실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식구들은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거라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르네와 시동생들이 어머님을 찾으러 나갔다. 그들은 아무 상과 없이 돌아왔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오는 게 아닌가. 어머님은 아들들에게 한 방 먹였다고 아주 신이 나서 나 많이 찾았냐? 라고 했다. 그러다가 약간 질책하듯이 아무리 그래도 좀 더 오랫동안 찾았어야지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날 오후 내내 1층 화장실 근처 골방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르네는 단단히 성질을 냈고 모리스는 싫은 소리를 한바탕 늘어놓았으며 장은 시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나는 늘 시어머니가 모자란 데가 있다고 느꼈지만 그 일로 머리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2월 12일 금요일. 몹시도 서글픈 2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던 마르셀이 그립고 설탕 그릇을 보면 가슴이 아리고 도망친 소가 우리 집 화단에 들어오거나 말을 탄 영감이라도 불쑥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무라도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아무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릴 핑계라도 있었으면 놀라운 모험담,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상대가 없다. 12명씩 모여서 점심 먹고 브릿지도 하고
수다를 떨었던 게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건만 처음에는 부부 동반 모임이었고 남편들이 하나 둘 떠나고 나서는 여자들끼리 모였다. 나는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라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10년도 넘었구나. 세월 참 빠르다. 기억을 더듬어 본다. 모르겠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다. 누구누구가 있었더라. 그 여자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장례식에 참석한 기억이 없는데 어찌 된 거지? 다들 살아있기는 할까? 옛날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소식이 끊긴 지 오래라 어찌 됐는지 모른다. 백고신네 마들렌은 결국 죽었을까? 과부가 된 자케 부인은 어찌 됐을까? 전에는 닌 투아네트, 질베르트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다른 친구들 소식도 많이 들었다. 그 친구는 잘 지낸대? 그 친구 여행 갔다더니 돌아왔대? 요즘 그 집에 애들이 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런 물음이 더 어울릴 것 같다. 그 친구 아직 살아있대? 그 친구 벌써 죽지 않았어? 이따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야 그 친구들 안부를 모르겠으니까. 3월 18일 금요일. 문서를 좀 정리해야겠다. 이런저런 종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은 아무것도 못 찾을 것이다. 르네가 죽었을 때에도 중요한 서류들을 찾느라 온 집을 뒤집어 엎다시피 했다. 평소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정작 그럴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서류는 내 소관이 아니고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 은행, 보험, 공증, 세무, 그 외 뭐가 뭔지 모를 골치 아픈 서류는 전부 아들이 관리하고 분류하고 정리한다. 내 문서라고 함은 나의 여닫이 책상 서랍, 서랍장, 서재, 책상, 창가의 수납장,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괴짝 등에 따로 고이 숨겨놓은 하얀 봉투들을 말한다. 그 봉투들 속에는 내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유언 비슷한 편지가 있다. 아, 유언이라기에는 정말 대단치 않지만 나의 진주 목걸이는 손녀 누구에게 주고 약혼 반지와 금팔찌는 딸에게 주고 가문의 방패 휘장이 새겨진 반지는 또 다른 손녀에게 주고 내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반지는 증손녀 누구에게 주고 금 목걸이는 며느리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다 가끔 마음이 바뀌어 내용을 수정한 편지를 새 종이에 정서하곤 한다. 떠나야 할 사람이라면 매사를 깔끔하고 얌전하게 정돈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아들과 딸 앞으로도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싸우지 말라고 간청하는 편지를 썼다. 솔직히 내가 이런다고 남매 사이가 달라질까 싶지만 아이들이 이 집 때문에 싸울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속상하다. 사람마다 취향과 욕망이 다른 법이니 이 사람의 결정이 저 사람의 추억을 훼손할 수도 있다. 무심코 베어버린 나무 한 그루가 비극을 부른다. 숲을 하나를 밀면서 누군가의 어린 시절마저 밀어버릴 수 있다. 커튼 하나 바꾸는 것도 중대 사안이 되고 방 하나 개조하겠다고 나섰다가 싸움이 난다. 아들과 딸은 무려 15살 터울이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다. 각자가 보내는 인생의 단계가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남매가 같이 있을 때 서로 긴장하는 게 보인다. 그 애들 입에서 튀어나온 모질고 못된 말이 내 머릿속에 얼마나 충격을 주었던지. 그럴 때면 귀를 틀어막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아들과 딸이 서로 부딪힐 때에는 나의 눈물만이 그 애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 같다. 할 수만 있다면 눈물로 축축해진 편지를 남기고 싶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눈물은 다 말라붙고 약간의 소금기만 남아있겠지. 그리고 최근 들어 생각한 바가 있어서 새 봉투를 하나 꺼내어 십자가 표시를 했다. 아이들도 이 표시를 보면 바로 알아차리겠지. 나는 예쁜 글씨체로 나의 장례를 위하여 라고 썼다. 나는 베르의 작은 로마네스크식 교회에서 소박하게 장례를 치러주기를 원한다. 그 교회는 르네의 장례를 치른 곳이자 우리 딸이 혼례를 올린 곳이다. 음악은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나 폴의 파반을 적당히 발초에 들려주면 좋겠다. 성가는 적어도 내가 아는 곡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아나? 내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부를 수 있을지. 주님은 나의 목자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손주나 증손주 중 한 명이 내가 매우 감명 깊게 들었던 글을 낭독해 주면 좋겠다. 내가 그때 대충 메모를 해놓았더니 딸이 인터넷으로 정확한 원문을 찾아줬다. 나는 어느 날 저녁에 깃털펜에 군청색 잉크를 묻혀서 그 글을 모조지에 공들여 정서했다. 그 글이 나의 유지가 될 것이다. 장례 미사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성수를 부리는 바로 그때 낭독을 해주기 바란다. 아직 볼 것도 있고 할 일도 있지만 나 이제 떠나니 보내주세요. 나의 길은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눈물로 나를 붙잡지 말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기뻐해 주세요. 그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대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과연 짐작이나 할까요? 그대들이 보여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길로 가야 할 때가 되었네요. 그대들이 꼭 울어야겠거든 잠시만 울어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슬픔 대신 기쁨을 품어주세요. 우리는 잠시 헤어지는 것일 뿐이니까요. 나는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생은 계속되니까요. 내가 필요하거든 불러주세요. 내가 올게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나는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정답고도 분명한 이 사랑을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대도 여기 올 때가 되거든 나 환한 미소로 마중나가 우리 집에 잘 왔어요 라고 말할게요.